아버지의 원수 장우석을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가? 연희는 내가 복수를 위해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원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배신감에 치를 떨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한의 씨앗. 조선 제19대 국왕 숙종의 치세말이었다. 경상도 안동 땅에 한 선비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이수재였다. 수재의 아버지 이양룡은 안동에서 이름난 유학자로 향교의 훈장을 지내며 후학을 가르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같은 고을에 살던 향청의 좌수 장우석과는 뼈에 사무치는 원수 사이였다. 원한의 시작은 토지의 경계 다툼이었으나 장우석이 고을 수령에게 뇌물을 바치고는 거짓 소지를 올려 이양룡의 전답을 빼앗으면서 두 집안의 원한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장우석은 역적과 내통하였다는 무고를 꾸며 관아에 고발하였고 이양룡은 포졸들에게 끌려갔는데 옥고를 치르다 끝내 옥사하고 말았다. 그때 수재의 나이 16이었다. 그날 이후 수재는 밥을 먹어도 맛을 몰랐고 잠을 자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수재의 어머니는 통곡하다 시력을 잃었는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수재는 다짐했다. 어머니, 아버님의 원한을 반드시 갚겠습니다. 16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은 칼날처럼 서늘하였다. 두 번째, 칼을 갈며 보낸 10년. 수재는 이를 악물고 공부하였다. 복수에는 힘이 필요하고 힘은 벼슬에서 나오며 벼슬은 과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일찌감치 알았다.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글을 읽었다. 등잔기름이 떨어지면 달빛 아래 앉아서 읽었고 달이 지면 별빛 아래 앉아서 경서를 외웠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이선비 아들은 귀신의 씨였다. 라고 수군거렸으나 수재는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약관 20에 수재는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대과에도 급제하여 예조의 말단 관원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한양으로 떠나는 날 아침 수재는 아버지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이제 방법을 찾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 한양에서 수재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장우석이 몇 해 전 인근 고을 수령과 짜고 민전을 강탈한 일이 드러나 한양으로 압송되어 형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장우석의 아들 장필준이 어떻게든 아버지를 구하려고 예조의 이런저런 관원들에게 손을 뻗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다. 수재의 가슴 속에 오래 묻어두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그는 생각하였다. 장우석을 법으로 치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법이 과연 아버지의 억울함까지 밝혀줄 것인가? 관아의 법이란 힘 있는 자의 편이라는 것을 수재는 이미 16에 배웠다. 그렇다면 직접 손을 써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손을 써야 하나? 세 번째, 혼인이라는 계략.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장필주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예조의 관원들에게 두루 손을 썼는데 그 과정에서 수재에게도 접근하였다. 수재가 아버지 이양룡과 원수 사이라는 것을 장필주는 알지 못하였다. 오래전 일이었고 수재가 이름을 바꾸어 과거에 응시하였기 때문이었다. 장필주는 여동생 장현이의 혼처를 찾고 있었다. 장현이는 그의 19살로 안동 일대에서 미모와 학식으로 소문난 처자였다. 장필준이 보기에 새로 급제한 젊은 관원 이수재는 훌륭한 혼처였다. 누이와 혼담을 나눠보시는 것이 어떻겠소? 수재는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잠시 눈을 감았다. 원수의 딸,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의 딸. 그 집에 들어가면 원수 장우석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그의 약점을 알 수 있다. 때가 무르익으면 법으로든 다른 방법으로든
아버지의 원한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잠시 후 수재는 눈을 뜨고 조용히 말하였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처음 만난 날. 장가의 별채에서 혼담을 나누던 날. 수재는 담 너머 마당에서 혼자 매화나무 아래 서 있는 여인을 보았다. 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속에서도 막 피어나려는 매화가지를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낭자가 장현이었다. 혼담 자리에서 처음 마주한 장현이는 수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눈빛은 맑고 깊었으며 말수는 적었으나 그 적은 말 속에 생각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혼담 자리에서 수재에게 단 한 가지를 물었다. 학문하시는 분이라 들었는데 가장 좋아하시는 구절이 무엇인지요? 뜻밖의 물음에 수재는 잠깐 멈칫하다가 답하였다. 공자께서 이르시길 이루어진 일은 논란하지 말고 끝난 일은 따지지 말며 이미 지나간 일은 허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문장을 좋아합니다. 연희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재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그 구절을 좋아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평소 읽은 것 중에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을 말하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그것을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면서 수재는 어쩐지 자기가 상대를 기망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다섯 번째, 부부가 된 원수. 홀례는 이듬해 봄에 치러졌다. 수재는 홀례 날밤 촛불 아래 앉아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되새겼다. 이 여인의 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였다. 이 여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 자신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였건만 신혼의 나날은 수재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연희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남편의 벼루에 먹을 갈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된 수재의 어머니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스스로 곁에 앉아 밥을 먹여드렸다. 수재의 어머니는 처음에 며느리의 손길을 거부하였다. 며느리가 원수의 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며느리가 날마다 묵묵히 곁을 지키자 어느 날부터인가 늙고 차가운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꼭 쥐기 시작하였다. 수재는 그 장면을 보았다. 그리고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저리는 것을 느꼈다. 연희는 또 한 가지 기이한 버릇이 있었다. 남편이 밤늦게 글을 읽고 있으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자신도 책을 펼쳤다. 그 책은 대개 의서이거나 시집이었다. 어느 날 수재가 물었다. 부인은 무엇을 읽소? 허준의 동의보감입니다. 어머님 눈에 좋다는 처방이 있는지 찾고 있사옵니다. 수재는 그 대답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하였다. 며칠 후 아내가 지나가듯이 속삭였다. 2달째 달거리가 없어요. 달거리? 그게 무슨 말이오? 묻다 말고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조금 있으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연희가 화환하게 웃었다. 여섯 번째, 원수 장우석의 최후. 장우석은 형조의 조사를 받은 끝에 유배형을 선고받았다. 최근에 자행한 토지 강탈의 죄는 분명하였으나 장우석의 과거 악행 가운데 수재의 아버지 이양룡의 죽음과 연관되는 행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수재는 알고 있었다. 지금 고발하면 된다. 장우석이 무고를 꾸민 증거가 있기 때문이었다. 오래전부터 모아둔 것들이다. 당시 함께 있었던 아전의 증언도 확보하였다. 그 죄를 밝히면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린다. 그런데 수재의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수재는 혼자 마당에 나갔다. 겨울이었다. 마당 한켠의 매화나무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 수재는 그 앞에 서서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를 생각하였다.
억울하게 옥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통곡하다 눈이 먼 어머니, 원수 갚기를 맹세한 자기의 굳센 다짐. 그러나 또 생각하였다. 연희를 생각하였다. 새벽마다 벼루에 먹을 가는 연희, 의서를 뒤지는 연희,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리는 연희. 장우석을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가? 연희의 아버지가 죄인으로 추가 처벌을 받는다. 연희의 오빠 필준도 연루된다. 그리고 연희는 자기의 남편이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혼이 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연희는 배신감에 치를 떨 것이다. 그리고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운명은? 수재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7번째, 매화나무 아래 묻힌 칼. 이틀 뒤 수재는 마당 한켠에 작은 구덩이를 팠다. 그 안에 무언가를 넣고 흙을 덮었다. 매화나무 바로 아래였다. 연희가 그 장면을 방 안에서 바라보았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다만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차를 한 잔 내어놓으며 조용히 말하였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수재는 그 말에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나중에 연희는 알았다. 남편이 땅에 묻은 것이 단검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기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음도 어렴풋이 짐작하였다. 또 남편이 그 칼을 쓰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도. 연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날 이후 매화나무에 물을 줄 때마다 조금 더 오래 그 앞에 서 있었다. 8번째, 눈먼 어머니의 가르침. 수재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매화나무 아래 앉았다. 눈먼 어머니는 향기로 계절을 느꼈다. 매화가 피었느냐? 예, 연희가 물을 잘 주었겠지. 예, 어머니.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연희가 부엌에 간 사이에 입을 열었다. 수재야, 예, 내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말씀하셨을 것 같구나. 원수를 갚으려다 또 다른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수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다시 말하였다. 연희는 좋은 아이야. 그의 잘못이 아니잖아. 수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알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도 알고 있을 거야. 용서한다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는 그만두어도 된다는 거야. 그날 수재는 오래도록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다. 매화 향이 바람에 실려왔다. 9번째, 장우석의 죽음. 장우석은 유배지에서 3년 뒤 세상을 떴다. 수재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저녁 무렵 상복 차림을 한 연희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진지 드세요. 수재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다. 울다 말고 남편의 밥상을 들고 온 것이다. 수재는 밥상 앞에 앉아 수저를 들었다. 수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었다. 그 침묵은 슬프지도 어색하지도 않았다. 그냥 두 사람이 같은 시간 속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10번째, 매화나무 아래에서. 수재는 벼슬을 그만두고 안동으로 돌아왔다. 예조의 일이 맞지 않기도 하였거니와 향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다. 아버지가 하던 일이었다. 마당의 매화나무는 해마다 봄이 오면 피었다. 수재는 그 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연희는 그 옆에서 시어머니를 돌보았다. 어머니는 이제 향기만으로도 계절을 알았다. 수업 중에 제자가 물었다. 얘기를 보면 아버지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으니 죽음을 각오하고 반드시 복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는데 스승님,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하옵니까? 수재는 잠시 매화나무를 바라보았다. 원수를 갚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칼로 갚는 것, 법으로 갚는 것, 원수보다 나은 삶을 살아서 갚는 것. 그중 마지막이 가장 오래가고 가장 어렵다. 아이가 다시 물었다.
그럼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재는 미소 지었다. 나는 칼을 묻었다. 아이는 그 뜻을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다. 수재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때 연희가 차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수재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연희도 수재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말로 다 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 아마 평생 말로 다 하지 못할 것들이. 그러나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매화나무 아래 묻힌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묻음으로써 무엇을 얻었는지. 봄바람이 불었다. 매화 꽃잎 몇 장이 떨어졌다. 수재는 찻잔을 놓고 다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부친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원수의 딸과 결혼한 선비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윤진사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내가 부끄럽지 않소? 아들은 과거에 급제했는데 아비인 내가 아직도 급제를 못하고 있으니 꽃은 일찍 피는 것도 있고 늦게 피는 것도 있습니다. 늦게 피었다 하여 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상도 선산고을 끝자락. 소나무 한 그루가 마당을 지키는 초가집에 나이든 선비 윤태원이 살고 있었다. 한때는 신동이라 불리며 18 나이에 진사시에 덜컥 합격했을 때만 해도 그의 앞날은 탄탄대로 같았다. 그러나 하늘의 뜻이 달랐는지 21살 첫 과거에서 낙방하더니 24, 27, 30 나이가 쌓일수록 낙방 횟수도 쌓였다. 40줄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치근함이 비웃음으로 바뀌는 것은 그야말로 한순간이었다. 장날이면 고을 장터의 포목전주인 최서방이 큰 소리로 말하곤 했다. 아이고, 윤진사님. 이번에 또 한양 다녀오셨다면서요? 어찌 되었어?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뻔히 알면서 던지는 물음이었다. 태원이 담담하게 웃었다. 공부가 아직 모자란 모양이요. 50살이 되었을 때 서당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 박기선이 경상도 감사 자리에 올랐다. 박기선은 취임 행차에 가마를 타고 선산 고을을 지나갔다. 길가에 서서 그 행렬을 바라보던 태원의 눈이 박기선의 눈과 마주쳤다. 박기선은 시선을 거두고 고개를 돌렸는데 태원의 눈에는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윤진사의 아내 이 씨는 진주 이씨 가문의 딸로 시집 올 때 집안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의 과거 행차가 거듭될수록 살림은 조금씩 기울었다. 한양 왕복 노잣돈 답안지에 쓸 좋은 붓과모, 친정에서 물려받은 은비녀까지 팔았지만 아내의 씨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하지만 6번째 낙방 소식을 전하던 날 생전 처음 속에 있는 마음을 조금 드러냈다. 저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다만 경우가 올해 12살이오니 글 공부를 더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전부였다. 남편이 아닌 아들 걱정을 앞세운 그 한마디에
태원은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놓고 잠시 멈추었다. 이 씨는 새벽마다 일어나 배를 짰다. 때로 품삯을 받고 남의 밭일을 대신 해주기도 했다. 겨울이면 손이 텄고 여름이면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혔다. 그럼에도 사랑해서 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 날이면 이 씨의 얼굴에 무언가 환해지는 빛이 돌았다. 어느 해 가을 깜빡 졸다 자정 무렵 깨어나 보니 아내가 등잔불 옆에서 바느질하고 있었다. 윤진사의 낡은 도포를 꿰매고 있었다. 자지 않고 무엇을 하오? 한양 가실 때 이 옷 입으시고 가셔야 하겠기에. 옷이 낡으면 글도 낡아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원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이 씨 곁에 앉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등잔불이 조용히 타올랐다. 아들 윤경호는 글 읽는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성장했다. 그는 사람이란 누구나 일어나 앉으면 글을 읽는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 글을 읽으면 경호도 일어나 글을 읽었고, 아버지가 붓을 들면 경호도 붓을 들었다. 아버지의 낙방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묵묵히 물을 기는 모습,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면 여전히 글 읽는 소리가 새어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채. 그래서 경호는 아버지의 등과 함께 끝없이 안으로 사귀는 어머니의 슬픔도 보고 읽었다. 경호는 22살의 생원시에 26살의 식년시에 급제하였다. 급제 소식을 전하는 기별이 선산 고을에 닿던 날, 고을은 잔치 분위기가 되었다. 새파란 청년이 장원 급제를 하여 어사화를 꽂고 고향으로 내려오자 그동안 윤진사를 괄시하던 고을 수령과 양반들이 버선발로 뛰어왔다. 윤진사, 자식을 참으로 잘 키웠네. 과연 명문가일세. 마을 사람들도 몰려와 경사 났다. 경사 났다. 하고 떠들었다.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뒤 경호가 사랑방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다. 경호가 문을 열었다. 태원은 창문 밖마당을 내다보고 있었다. 손에는 책도 없었다. 뒤돌아보는 그의 눈가에 무언가 젖어 있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태원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기쁘다. 매우 기쁘다. 그러더니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었다. 그런데 경호야, 아비가 부끄럽지 않으냐? 아들이 먼저 급제하고 아비는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 앞에 경호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가 먼저 가르쳐 주셨기에 제가 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을 국화가 마당에 피어 있었다. 가족들이 모여 소담한 잔치를 했다. 이후로 사람들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다. 과거 급제자의 아버지라 하니 함부로 무시하지는 못했지만 어딘가 동정과 조롱이 뒤섞인 눈빛이 사라지지 않았다. 고을 좌수의 집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술이 거나해진 좌수가 말했다. 윤진사,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들이 먼저 벼슬하고 아비는 아직 유생이라니. 거참 경우가 아버지 과거 공부도 봐줘야 하는 것 아니요? 자중에 웃음이 터졌다. 태원은 술잔을 들어 조용히 마셨다. 그는 그날 잔치에서 가장 늦게까지 앉아 있다가 가장 조용히 일어났다. 태원이 예순이 되던 해, 봄이었다. 아내의 씨는 지난해 겨울부터 기침을 심하게 했다. 의원을 불러보았으나 쉬어야 한다는 말뿐이었다. 그럼에도 태원이 과거 보러 한양으로 떠나는 아침, 이 씨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다. 태원이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 마지막이라 생각 마시고 첫 번이라 생각하고 가십시오. 새하얀 쌀밥에 된장국이었다. 담백하고 뜨거웠다. 과거 시험장 앞에는 젊은 유생들로 가득했다. 태원의 머리는 반백이 넘어 거의 휘었다. 당시 조선에서 예순이면 할아버지 중에서도 상할아버지였고 언제 저승사자가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였다. 어떤 젊은이가 곁눈질로 그를 보고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 어르신은 시험관이신가?
아니면 과거 보러 오신 분 아니겠소?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원은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평생 고생만 하고 사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새벽마다 배 짜던 소리, 낡은 도포 꿰매던 손, 첫 번이라 생각하고 가십시오. 하던 목소리, 경호가 무릎 꿇고 올려다보던 얼굴, 그리고 아버지 등 뒤에서 책을 읽던 어린 경호의 얼굴도 떠올랐다. 붓을 들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예전보다 고요했다. 방방일, 합격자 명단이 붙던 날, 태원의 이름이 있었다. 아들 경호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선산으로 돌아오는 길, 고을 어귀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몸이 성치 않은데도 나와 있었다. 태원이 가까이 다가가자 이씨가 두 손을 모아 잡으며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태원이 처음 제수받은 벼슬은 종육품 사원부 감찰이었다. 그러나 그의 나이와 아들 경호의 연줄이 함께 작용하여 이듬해 봄 그는 경상도 곤양군의 군수로 나가게 되었다. 가서 보니 곤양 땅에는 오래된 폐단이 있었다. 전임 군수들이 아전들과 짜고 세금을 이중으로 거두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 농민들은 나라에 낼 세금과는 별도로 아전들에게 복납이라는 명목의 돈을 또 바쳐야 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나 어느 군수도 아전들의 손발을 묶으려 하지 않았다. 아전들이 없으면 고을 행정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군수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원은 부임하자마자 창고 장부를 모두 꺼내게 했다. 3일을 들여 장부를 검토한 뒤 이방 박치만을 불렀다. 고을의 결세와 실제 상납 내역이 맞지 않는다. 차액이 어디로 갔느냐? 박치만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나으리 고을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없으면 나으리도 고을을 다스리기 어려우십니다. 전임 나으리들도 다 이러하셨사온데. 나는 전임 나으리가 아니다. 태원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러나 박치만은 그 조용함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음을 직감했다. 이번 달 안에 이중 징수를 중단하고 지난 1년간 거둔 복납 내역을 모두 적어 올리거라. 그 액수만큼 내년 세금을 감해줄 것이다. 나으리 그러시면 저희는 너희 녹봉은 나라에서 준다. 그것으로 살아라. 박치만은 한동안 굳은 얼굴로 서 있다가 물러났다. 며칠 뒤 고을의 향리 몇이 모여 사또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태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직접 마을을 돌았다. 태원은 한 달에 한 번 관속들만 데리고 마을을 직접 순행했다. 가마를 타지 않았다. 걸었다. 농부들 사이를 지나며 인사했다. 올해 보리 농사는 어떠하오? 역병이 돌았다 들었는데 어느 마을이 가장 심하오? 처음에 백성들은 당황했다. 사또가 논두렁을 걷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원이 3번, 4번 반복하자 노인들이 먼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한 노인이 말했다. 사또, 우리 마을 앞다리가 썩어서 장마 때 무너질 것 같습니다. 태원이 그 다리를 가서 보았다. 과연 나무가 썩어 있었다. 그는 관하로 돌아와 즉시 수리를 명했다. 또 다른 마을에서는 관계용보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논에 물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는 호소가 있었다. 태원은 관아가 비용을 대서 보를 고치게 하고 인근 마을이 함께 물을 쓸 수 있도록 수리 계약을 만들었다. 가장 어려운 일은 흉년이 들었던 해에 일어났다. 그의 여름 가뭄이 길었다. 들판이 타들어갔고 백성들의 얼굴도 함께 탔다. 태원은 경상 가명에 글을 올려 세금 유예를 요청했으나 반응이 없었다. 그는 다시 3번, 4번 글을 올렸다. 5번째 글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백성이 굶으면 나라도 굶습니다.
씨앗도 없이 이듬해 농사를 어찌 짓겠습니까? 신은 이 땅의 수령으로서 백성의 목숨을 담보로 세금을 거둘 수 없습니다. 마침내 가명에서 세금 유예와 진율곡 지급이 허가됐다. 태원은 직접 마을 광장에서 곡식을 나눠주었다. 줄을 선 백성들 사이에서 나이든 할머니 하나가 그의 손을 잡았다. 사또 고맙습니다. 태원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 손의 감촉이 아내 이 씨의 거칠고 따뜻한 손과 닮아 있었다. 곤양에서 3년을 지내고 벼슬에서 물러나 집으로 돌아오던 해 곤양 백성들이 작은 빚돌을 세웠다. 화려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었다. 군수 윤태원 청렴해민. 당시 관례로는 군수가 임기를 마치면 선정비를 세우는 경우가 있었으나 백성들이 스스로 먼저 나섰던 것은 곤양이 처음이었다. 태원이 선산으로 돌아왔을 때 이 씨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기침은 많이 나아졌으나 몸은 여전히 가늘었다. 태원이 마루에 올라 그 곁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마당에 소나무를 한참 바라보았다. 아내가 입을 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원이 웃었다. 내가 늦었소. 무엇이 늦었습니까? 모든 것이. 급제도 벼슬도 백성을 살피는 것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일찍 급제했을 텐데. 이 씨가 잠시 있다가 말했다. 봄꽃은 이른 봄에 피는 것도 있고 늦봄에 피는 것도 있습니다. 늦게 피었다 하여 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바람이 불었다. 소나무가 흔들렸다. 마당 한쪽에 이 씨가 심어둔 모란이 막 붉게 물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소쿨극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과거에 9번 낙방하고 환갑에 급제한 조선 선비 윤태원의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